자, 여러분들 7월 21일 지난 월요일 국어 시험을 봤죠. 국어 1에 해당하는 부분 정답과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라는 말 따로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자, 총설을 한 문제 중에서 국어 1에 해당되는 것은 1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6문제.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1번 말한 것은, 2번 하는 것은, 3번 말한 것은, 4번 적용된 것은, 5번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이런 질문에 문제를 내지 말아라, 그런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비교육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도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 낼 때는 오히려 부정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하게 말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즉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찾게 되는가 하면, 말한 것은 을 찾기 위해서 아닌 것을 다 찍어내야 돼요. 즉 뭐냐면 긍정적인 지문, 긍정적인 발문, 긍정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4개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교육적인가, 그것을 과연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내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서 부정문은 가급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은 제가 무슨 문제를 냈는지 잘 몰라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문제를 나도 지금 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시를 하나 주고 이 시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한 것은, 교과서 다 배운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말한 것은 라는 물음을 들었을 때 적절하게 말한 것을 찾아야 되죠. 적절하게 말한 것을 찾으려면 적절하게 말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이 5가지 중에 4가지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항이 어떤 문항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나오죠? 없죠? 아니죠? 너는 봄이죠. 돌아온 현재의 기쁨, 현재의 기쁨이라는 말이 틀렸죠. 봄은 지금 현재 아직 안 온 거죠. 자꾸 틀린 걸 찾아내야 돼요. 시적 자원은 혹독한 현실은 봄을 기다리고 있다. 혹독한 현실인 봄, 이게 틀린 거죠. 현실은 따뜻한 거죠. 봄은 따뜻한 거죠. 와야 할 행복한 세상이 바로 봄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혹독한 현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째, 반복을 통해서 시적자의 믿음. 자, 반복을 통해서 온다, 이걸 반복하고 있죠. 온다, 또 온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강의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적 상황보다 개인의 감성이. 자, 이 시 자체의 특징은 80년대적인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자, 밑줄 쳐놨죠. A에서 이 중에서 나와 너 사이에 있으면서, 자, 중간에 있으면서 연결해 주는 것. 자, 이것은 매개체가 뭐냐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매개체, 즉 봄과 나 사이에 중간에서 바람이 내 소식을 봄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이다.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더디게 온다. 그래서 더디게 오는 이유, 왜 더디게 오느냐. 봄이 느리게 온다, 빨리 안 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왜 봄은, 빨리 와야 할 봄이 오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각박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면 힘들다는 것은 봄이 그만큼 빨리 와줘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봄이 우리 곁에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더디게 온다. 간절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금방 와도 되는 거죠. 느리게 오든 뭐 빨리 오든 관계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더디게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시적자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만큼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요 그림이 나오죠. 문학의 네 좌표계라고 제목을 해놨고,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이 그림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항상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A에서 E 다 표시를 해놨죠. A, B, C, D, E. 보기에 등장한 순영이의 관점. 자, 여기에 보면 순영이라고 하는 애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감상을 했는데, 작가가 이야기한 관점은 이런 거죠. 즉 실존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영이는 독자 입장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이걸 읽고 나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즉 독자인 순영이가 이야기한 감상 방법은, 이 시가 살아가는 남녀 사이의 애틋한 감정,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의 감상법에 의한 감상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순영이의 관점이 뭐냐? 독자의 관점이죠. 작가의 관점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순수한 독자의 감성, 독자의 감상 방법으로 감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D에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위에 나오는 것 중에서 내재, 외재로 이제 나눴을 때, 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한 가지밖에 없죠. A, B, C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 작가, 독자, 이런 것들은 작품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재적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루 섞었다 그랬으니까, 섞어서 복합적으로. 그럼 뭔가요? 내재, 그 다음에 세 개는 외재고, 이걸 두루 섞었으니까 A, B, C, D를 다 섞어 쓴 이해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제재는 같지만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을 읽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여러 편의 글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관점이 다른 글, 왜 이유가 되느냐? 그 이유는, 자, 한 가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라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사물이라고 봤을 때
그 사물에 대한 시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제재는 같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것.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이번에 나오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 균형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쓴 글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의 시각, 반성의 시각, A의 시점, B의 시점, 여러 가지 다른 시점과 관점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온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했고 7번 넘어가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소설이 나오네요. 이제 자, 소설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 마마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마마이 인물의 독백처럼 서술되고 있지만, 자, 위 소설의 내용의 흐름, 서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독백처럼 서술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고 보기에 이걸 제시를 해놨죠. 그럼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 가끔 내게 와서 밤을 새우며 피를 부는 이 마마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자, 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저녁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 토막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서술하는 사람인 내가 있고 이야기를 하는 마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풍착간에서 2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나는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마마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교과서 본문에는 요 앞에 내용이 없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시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절이 교과서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서술한 방법.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1인칭 관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서술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의 얘기, 들은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관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맨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처럼. 자, 이런 식의 구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마마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바깥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하고 실제로 마마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내용을 속에 집어넣는, 즉 겉에 이야기가 따로 있고 속에 이야기가 따로 있는 이런 구성 방식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1인칭 관찰자 액자식 구성,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보면, 자, A처럼 A 밑줄 그었네. A가 자 푸대접을 했다 그러네. 그 영감이 나를 그토록 푸대접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렇겠죠. 자, 이 푸대접 한 거, 자, A처럼 푸대접을 한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문을 안 열어줬다. 만약에 문을 열어줬으면 이 영감의,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과학관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차과학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르니우 영감이 일부러 푸대접을 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뭐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는 푸대접했다고 그래서 화가 났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친 B가 나오네요.
D가 뭔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웬일이란 말인가?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놨다.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했네 이제. 비추는 깜짝 놀란 이유. 적절한 것은 뜻없이 쓴 겁니다. 방앗간에 아무도 없고 뭐 고양이 뭐 관계없죠. 이런 고양이 안 나오죠. 뭐 귀신 나타나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속에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방앗간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방앗간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줄 이 예상이죠.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달라서 놀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C와 D와의 관계. 자, C와 D가 뭘까요? C는 해벽조각, 백토 부스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코르넬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속인 거죠. 자, D라고 하는 것은 코르넬 영감의 비밀입니다. 자, 이 코르넬 영감의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이 풍차방앗간에 사실은 일감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일이 많은 것처럼 동네 사람들을 속인 것. 그것이 이 코르넬 영감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나귀의 등에 백토를, 하얀 흙을 싣고서 밀가루를 지고 가는, 밀가루를 나귀 등에 얹고 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앗간이 아직도 열심히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코르넬 영감의 비밀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둘 사이의 관계는, 즉 이 백토, 흙 부스러기, 해벽, 백토 둘 다 공통점은 하얀색이죠. 밀가루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것이 비밀을 지키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재로 사용됐다. 자, 그러니까 C는 D의 핵심 소재다.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즉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C가, 즉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C는 D를 위해서 비밀을 밝히기 위한 대상이다. 비밀을 밝히기 위한 대상이라고 하는 말 뜻은 목적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주체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전 내가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물건들은 다 대상입니다. 나 밖에 존재하는 물건들. 자, 그 대상. 목적물과 대상.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백토 해벽 부스러기가 과연 비밀의 목적이냐, 즉 비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냐,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이다 하는 이 말 뜻을 몰라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죠. 이거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분명하게 정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적으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해 잘못. 이해 잘못이 뭘까요? 거기에 이가 여기 있네.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 자,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코르넬 영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는 게 뭐냐? 자, 이거 뭔 소리냐면 1860년대의 프랑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당시 시대적인 현실, 그 시대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몰려온 산업혁명의 기원, 즉 기계 중심의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
바로 1860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소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차방앗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밖에서 부는 바람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방앗간, 자연과 사람의 힘인 거죠. 이 자연과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풍차방앗간, 그 풍차방앗간이 이 1860년대 산업화의 시대적 배경을 타고 이제 한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읍내에 나가면 이제 기계방앗간, 디젤방앗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풍차방앗간을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코르네유 영감의 풍차방앗간을 무시하고 읍내에 잘 돌아가는 기계방앗간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 동네에 사는 코르네유 영감이 동네 사람들부터 소외당하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이 이 소설에 담겨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설의 주제에 비로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 내용을 담은 게 정답이겠죠. 사람을 무시하고, 즉 인력, 일하는 사람, 일의 중심, 노동의 중심은 항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계 문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소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말 나오죠. 기계 문물, 즉 읍내에 있는 기계 방앗간, 디젤 방앗간이 옛날의 방앗간을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기계 방앗간만을 이용하는 세태, 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기계 문물만을 따르며 살았던 지난날의 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과정을 쭉 나열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음에 이제 답을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글쓰기 과정 전반이죠. 전체죠. 전체.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ABCD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겁니다.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뭐 다 설명했죠. 그 중에서 맞게 말한 거 다 쓸데없는 내용이죠. 다, 그죠? 아무 관계 없는 내용들을 막 엮어놨습니다. 시의 과정, 내용 조직하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개요 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뭐 독자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가, 어디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가, 뭐 이런 걸 미리 생각하는 게 계획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만들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도서관에 간다, 뭐 또 누구 인터뷰를 한다, 그 방법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은 여기 나오는 거. 이 2번에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야지 하는 생각을 했으면, 시에 가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배열을 하는 것. 그 배열한 것을 우리가 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개요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개요를 가지고 써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쓰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는 올바르게 작성된 것, 올바르게 말한 것은 바로 시의 내용 조직은 개요 짜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요 방법이죠. 자유 연상하기의 방법, 생각 그물 짜기의 방법, 요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냥 이거죠. 내용 생성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 그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고문의 경우에 고쳐쓰기 단계, 또 바르게 말한 것은, 자, 보고문이기 때문에 보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그 특징,
예를 들어서 1번 보면 자료 출처는 그대로 발표하면 안 되죠. 만약 출처는 글의 끝에 따로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각색, 결과를 각색하면 안 되죠. 그 결과는 분명한 과학적 사실로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쳐쓰기, 즉 각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고문의 구성 요소와 무관하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구성 요소에 관련되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는 문장 단계의 고쳐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문장 단계뿐만이 아니라 글 전체의 단계, 문단 단계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째, 관찰한, 실험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했는지 맞죠? 이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인 분석, 이게 보고문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죠. 그 다음에 15번에 글쓰기 계획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잘 반영이 된 것은 글쓰기 계획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말이죠. 1번 독자 선정, 독자가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겠다. 이게 바로 계획 단계에 있어서 독자 선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방식 없죠. 글의 분량 이런 거 없죠. 인터뷰 대상도 역시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 독자 선정해서 독자가 누구다 하는 것만 우리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구 근대문화 골목. 자,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계산성당을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밑에 보기처럼 인터넷 자료도 실어놓고 그 다음에 계산성당의 어떤 특징이 되는 그런 구조물의 그림, 자, 이런 것까지 같이 보기에 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르게 분석한 것은, 자, 요걸 보는 거죠. 내용과 그림 두 가지를 보고서 출처를 분명히 해서 출처 나와 있는 것 없죠.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 자료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요 글입니다.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소견을 객관적인 글에 실으면 안 된다. 개인의 소견을 이게 객관적인 글입니다. 개인의 소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에 건축적 특징만 있어서, 자, 건축,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적 특징입니다. 건축적 특징만 있어서 대구의 근대문화, 자, 이 글의 목적은 뭐냐면 대구의 근대문화의 특징을 나타내야 하는 글인데 위에 나오는 보기 내용은 건축적인 특징만 나타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4번이. 그 다음에 5번째, 첫 번째 문제가 마지막 문제,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문장이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16번까지 정답 해설을 다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설을 쭉 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 공부하기 전,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단히 시험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단계 정도의 시험 공부, 시험을 잘 보기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모습, 교과서 배운 내용, 지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문제를,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자,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 과목에 선생님들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의 과정,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돼요. 그게 언제 생기냐?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처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의 과목의 특징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방향도 대학 시험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그리고 쉽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교과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서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과목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또 시험을 잘 보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만 해설을 마칩니다.